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앞서 무죄가 난 뇌물 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 알선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뇌물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수익 은닉과 뇌물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병채 씨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이 다니던 화천대유 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도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었는데요.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장동 개발 빈관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은 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잠정 심리가 중단된 상태인데 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예, 선고 결과를 받아든 곽상도 전 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곽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차 뇌물 사건 수사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잃어버린 명예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라는 게 밝혀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아들이 받은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정 중단된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만큼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다며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 실무진이 만든 일종의 합당 로드맵이 유출되면서 당내 밀약설이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투표 역제안에도 내부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개 설전이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충돌했죠. 네, 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문건이 유출되면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선 또 큰 소리가 오갔습니다. 해당 문건엔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등의 합당 방식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밀실 로비로 답정너 합당을 밀어붙이려 한 거라며 정 대표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비토 의견을 묵묵히 들은 정 대표는 합당 문건은 보고도 논의도 되지 않은 거라면서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해당 문건은 지난달 27일 실무진 검토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일각의 미락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도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거듭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를 포함해 혁신당 측 누구와도 협의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파장은 회의장 밖으로도 이어졌는데요.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비당권파 최고위원 3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합당 문건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요. 박홍근, 한준호 의원도 문건에 대한 경위 설명을 재차 요구하면서 합당 논의 철회,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논란 속 정 대표는 3선 이상 의원들과 회동해서 선거를 앞두고 당내 분란이 더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최고위 등에서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 안팎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거취 표명을 요구하라. 대신 직을 걸란 장동혁 대표 제안에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했던 인사들은 본질이 아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 글을 통해 설사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들 그게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하고 이번 선거에서 지는 거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가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도 재신임 논의가 나온 건 지방선거를 위해 지도부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 지적하면서 당이 폭거판이냐 조폭식 공갈협박이다 비판했습니다. 지방선거 이겨보자라는 지금 당내 최소한의 어떤 발버둥에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반면 장동혁 대표는 거듭 직을 걸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당사회 전두환 사진을 걸자는 유튜버 고성국 씨 발언을 두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회의실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YS 아들 김현철 씨는 장동혁 지도부가 고 씨 주장에 무응답으로서 사실상 호응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이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거라며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당장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두환 사진 게시는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 공적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자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속에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행정부 내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방미 첫날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안 처리 등 대미 투자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 장관은 합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응해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렀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쿠팡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며
쿠팡의 로비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동시에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상원 의원을 잇따라 만나 최근 관세 문제로 차질이 우려되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을 만난 데 이어 4일에는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과 톰 코튼 공화당 정보위원장 등 미 상원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조 장관은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등 핵심 분야 협력이 신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의 첫 소환조사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위증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이 조사 지시 안 했다는데 관련 입장 여전하실까요?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건 한국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지시한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와 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근거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일에만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긴 로또 복권은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인 복권입니다. 2002년 도입 이후 2018년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지만 모바일 판매는 사행성 우려 등으로 금지됐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젊은 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는데 동행 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판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PC를 합쳐 5,000원입니다. 통상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됩니다. 복권 판매점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모바일로 충전한 예치금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금 지급은 200만 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200만 원 이상은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됩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로 로또 복권 매출액이 연간 1,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늘어난 매출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복권의 관계자는 국민적 선호도가 중요한 만큼 연구 용역을 통해 의사를 물었더니 당첨금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 여파에 5% 넘게 급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 내린 5,0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4,900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는데 하락세가 가파르자 프로그램 자동 주문이 5분 동안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2조 1천억 원, 기관이 1조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5% 하락해 1,080선을 기록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표 종목인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꼽혔던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지자 이제 가상화폐 시간은 끝났다는 절망적인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12%나 떨어진 6만 4천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장중에는 6만 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30%가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12만 6천 달러대와 비교하면 반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겁니다.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사실상 모두 반납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7만 달러까지 맥없이 무너지면서 비관적인 전망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가상화폐가 더 이상 금이나 미국 달러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심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일부 투기 자금이 스포츠 도박이나 정치 연예 이슈에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러다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총 2위 종목인 이더리움도 2,000달러 선이 무너졌고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도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지만 조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재판부의 판단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하고 서울 쌍문동 자택 아파트에 폭발물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들이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회복이 불가하지만 조 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설치함으로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도 야기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조 씨 범행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었죠. 그렇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고립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공유 자동차로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가운데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공천을 위한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등 모두 13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1억 원을 주고받은 경위나 쪼개기 후원까지 곳곳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혐의에 대한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2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건 돈이 오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이 돈이 8월에 반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오고 간 경위는 서로 엇갈립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받은 지 석 달 만인 4월에야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1억 원이 전세 보증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는데 강 의원은 전세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억 원을 돌려줄 당시 상황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강 의원은 반환을 시도했지만 김 전 시의원이 계속 자리를 피했고 겨우 돌려줬을 때도 안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갑자기 돈을 돌려줬고 이후 쪼개기 후원 형태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액을 후원했지만 최대한 파악해 돌려줬다며 후원 요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2년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입금된 후원금 8,200만 원을 돌려줬고 2023년에도 5천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달리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후원 날짜가 몰려 의심받을 만한 돈만 따로 골라서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1억 원 정치 헌금 관련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의 주요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초기 수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권창영 특검은 최우선 과제로 내란 수사를 콕 집었습니다. 앞선 수사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2차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과 외환 의혹, 방첩사 블랙리스트, 노상원 수첩, 계엄 버스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습니다. 권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이 국사범인 만큼 범위가 방대할 거라며 수사팀 규모도 그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군 법무관 출신을 투입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재탕특검 비판에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권 특검은 판사 경력을 스스로 꺼내 형사사건 판결 건수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 특검은 사무실을 물색하는 동시에 특검보 인선 작업에 들어갔는데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기존 특검이나 경찰 국수본을 방문해 사건 파악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전망입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주요 피고인 사건이 잇따라 배당돼 사실상 내란 재판부로 불렸던 지규현 재판부. 지규현 부장판사가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게 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이번 달 23일자로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는데 오는 19일인 내란 사건 1심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3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1심을 각각 맡았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명예퇴직합니다. 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132명의 법관을 신규 보임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약 46%인 60명,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가운데 여성 법관은 약 23%인 5명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부 주요 과제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1명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자리도 신설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권을 방문해 지방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균형 성장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 철도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자원과 기회를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른바 몰빵 전략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며 부동산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철도 개발로 인한 모든 결실은 지역 주민들이 누리게 될 거라며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지방주도 성장의 포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은 이어 경남에서 열린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집값 문제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항도 적지 않다면서도 집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진보 정부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권 정치 성향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 좋아. 노란색 구하기 쉽거든요. 정부는 2031년까지 남부내륙 철도 완공과 함께 고속도로 추가 개통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공지능 공장, 우주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지역 일자리 확충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이 선행 매매 의혹이 있는 일부 언론사 기자를 수사하는 걸 두고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합동 대응단이 어제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짧게 적었습니다. 합동 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일부 기자가 특정 종목을 산 뒤에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되파는 선행 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합하다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인생도 망한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최근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짬짬이가 적발된 걸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그 배후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전 2인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첫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을 소환하며 수사에 고삐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규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고동환 전 총무를 첫 소환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총무로 있던 재작년까지 이만희 총회장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진 2인자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로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고 전 총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단 당원 가입 외에도 신천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를 중심으로 신천지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참고인 신분인 고 전 총무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수사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특검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뒤집을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상설특검이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희동 전 차장검사도 증거인멸 교사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신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사건이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 적용됐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두 사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가 이뤄질 당시 보고를 받은 수뇌부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봉권 의혹은 전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5천만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띠지에는 집회검수 날짜와 부서, 담당자 등이 쓰여 있는데 중요 증거물이다 보니 대검찰청이 은폐 지시는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놨는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아 특검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는 분실 당시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지난달은 수사를 직접 맡았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다음 달 5일 막을 내리는 특검이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뒤집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만간 대북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개를 허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세 문제나 원자력 협력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대북 문제에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직접 접촉과 같은 큰 진전은 아니지만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새로운 진전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가 최근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재 면제가 보류돼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이나 식수 위생을 비롯해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으로 사업 주체는 국내 지자체나 국제기구 WHO 등 다양합니다. 물론 해당 사업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재개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대를 거는 눈치지만 9개월가량 중단됐던 사업 재개가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남양주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A씨는 어제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선에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던 50대 남성이 다른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에 있는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승합차를 몰다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경기도 안성에서 화물차에 대형 크레인을 연결해서 몰다가 중앙분리대 구조물을 쳐 반대편 차량의 조수석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사업자에게만 허락된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사태가 변수가 된 건데 소상공인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자정 전에 클릭하면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한 핵심은 단연 새벽 배송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심야 영업이 불가능한 대형마트와 달리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실제 쿠팡이 새벽 배송을 도입한 2018년 4조 원대였던 매출은 6년 만에 41조 원을 돌파하면서 9배 이상 늘었습니다. 규제가 쿠팡의 배만 불린 셈이 된 건데 당정청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 대형마트도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아마 조만간 마련하게 될 텐데.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오프라인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튿날 여당 내에서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견제하려다 전통시장과 골목상인 생존권을 빼앗기게 된다며 즉각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장으로 갈 걸, 슈퍼로 갈 걸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역 상권 붕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민주노총도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오히려 제한하자는 입장이라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선이 적지 않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주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450만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시 내부 조사 결과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이 이미 1년 반 전에 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28일에서 30일 사이 따릉이 앱을 대상으로 디도스 추정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으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공격에 실제 80분가량 앱이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릉이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따릉이 앱 서버를 관리하는 KT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는 분석 보고서를 공단에 보냈습니다.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6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사 결과 당시 공단이 서울시는 물론 관련 기관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기관은 72시간 안에 관련 사실을 신고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런 사실을 1년 반이나 숨기고도 지난주에야 경찰에 관련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데 당시 지금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 있는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서울시는 즉각 경찰에 알리고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경찰과 관련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김에 대해서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사각 형태인 한국의 소박한 주식 검은 반도체로 소개하며 한국 김 인기를 조명했습니다. BBC는 한국 문화 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김의 인기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아시아, 북미, 유럽 등지에 김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일부에서는 김을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빗대서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 총선에 공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오는 8일 위대한 국가 일본이 매우 중요한 선거를 치른다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와 연립 여당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당시 총리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강력하고 위대한 동맹을 만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I can do to help Japan, we will b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그러면서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있지만 G7 회원국인 일본 선거에 개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진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지지하면서 일본 정부의 개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혀 미국의 내정 간섭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공개 지지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사토케이 관방 부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지지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따뜻한 겨울로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주를 덮친 이상 한파에 외래종 이구아나 수천 마리가 때로 기절해서 나무에서 떨어졌다가 결국 야생동물 관리당국에 의해서 집단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플로리다주 곳곳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플로리다 어류야생생물위원회는 추위로 기절한 이구아나들에 대한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들과 환경관리업체들이 주운 녹색 이구아나 5,195마리가 FWC가 운영하는 야생동물 포집 수거센터에 넘겨져서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일본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 사고 84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한일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해 수습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장생 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이 합의한 DNA 감식 협력을 시작으로 유족 검체 수집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책임자들이 처음으로 탄광 현장을 방문했다며 한일 공동조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세계인의 겨울축제 동계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개막식과 함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서서히 올림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밀라노 현지를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현지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탈리아 축구의 성지 밀라노 산시로 스타디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밀라노는 오전 10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바로 이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오늘 저녁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타디움 주변에는 공사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지금은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 그 시작을 알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산시로 스타디움 주변이 레드존으로 지정되면서 개막식장 주변 도로의 통제가 시작됐고 거리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이 개막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건데요. 그런데 현지 분위기가 예전 올림픽에 비해서 조용하다면서요. 네, 4년에 한 번 열리는 동계올림픽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곳 밀라노 분위기는 너무 잠잠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올림픽이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서 분산 개최되기 때문인데요. 기존 시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내린 결정인데 개최 지역이 최대 400km나 떨어져 있어서 올림픽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특유의 느긋한 성향 때문인지 컬링장은 정전돼서 경기가 중단되고 아이스하키장은 개막 직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운영의 미숙함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올림픽 열기가 달아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개막식에서 우리 선수단은 전체 92개 나라 중 22번째로 입장합니다. 이탈리아어 스펠링으로 코리아는 COREA이기 때문에 비교적 앞쪽에 입장하게 됐습니다. 피겨 차준환과 스피드 스케이팅 박지우 선수가 개막식 기술을 맡아서 우리 선수단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 선수단의 첫 메달 소식은 빠르면 일요일 밤 스노보드 간판 이상호 선수가 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다음 주에는 전통적인 메달밭 쇼트트랙이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과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이상 종합순위 10위권 재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열렬한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이 선행매매 의혹이 있는 일부 언론사 기자를 수사하는 걸 두고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합동대응단이 어제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짧게 적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일부 기자가 특정 종목을 산 뒤에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우고 되파는 선행매매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에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라며 최선을 다해 균형 발전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코스피가 장 초반 4,9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한때 매도 사이트카가 발동됐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5,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증시 상황 알아봅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코스피 변동성이 매우 컸죠? 네, 코스피는 개장부터 3% 가까이 내리면서 5,010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내림폭이 빠르게 커지며 4,90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수세에 낙폭이 줄었고 어제보다 1.4% 떨어진 5,0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나들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급락장이 펼쳐지자 5분 동안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매도 사이드카로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발동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조 원 넘는 주식을 투매했지만 개인이 2조 1천억 원, 기관이 1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지만 낙폭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안팎 하락했다가 약보합으로 돌아서서 각각 15만 8천 원, 83만 원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5% 떨어진 1,0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투자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고용 경기 악화, 금, 은 가격의 급락 등이 맞물리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른바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 초반 1,470원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오름세가 잦아들며 1,46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구수본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의 첫 소환조사 일주일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Coupang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government investigations. We will also faithfully and thorough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위증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이 조사 지시 안 했다는데 관련 입장 여전하실까요? 로저스 대표는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한 건 한국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조사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한 분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지시한 정부기관으로 지목된 국가정보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와 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근거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쿠팡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로저스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쿠팡 한국법인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임직원들에게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예정된 추가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료 제출과 대면 인터뷰 등에 적극 임해서 사태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 등 10곳 이상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기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자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속에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행정부 내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방미 첫날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안 처리 등 대미 투자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 장관은 합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응해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렀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쿠팡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며 쿠팡의 로비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동시에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구글이 서류 보안 마감일인 어젯밤 11시쯤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안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류에는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아들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클럽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 등으로 숨겼다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선행 판결의 무죄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2번 재판을 받게 했던 겁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로부터 알선이나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병채 씨가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김만배 씨 역시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자금 5천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하고 쪼개기 후원으로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든 곽 전 의원은 1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토로했습니다.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추가 기소 재판으로 잠정 중단됐던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영등포구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인물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1억 원을 주고받은 경위나 쪼개기 후원까지 곳곳에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 2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건 돈이 오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이 돈이 8월에 반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오고 간 경위는 서로 엇갈립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받은 지 석 달 만인 4월에야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는 1억 원이 전세 보증금으로 쓰였다고 진술했는데 강 의원은 전세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때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억 원을 돌려줄 당시 상황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강 의원은 반환을 시도했지만 김 전 시의원이 계속 자리를 피했고 겨우 돌려줬을 때도 안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갑자기 돈을 돌려줬고 이후 쪼개기 후원 형태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액을 후원했지만 최대한 파악해 돌려줬다며 후원 요청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22년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입금된 후원금 8,200만 원을 돌려줬고 2023년에도 5천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달리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후원 날짜가 몰려 의심받을 만한 돈만 따로 골라서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1억 원 정치 헌금 관련 혐의를 두고 두 사람의 주요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에 이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실무진이 만든 일종의 합당 로드맵이 유출되며 당 내홍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도 모르는 문건이라면서 조사를 지시했지만 비당권파는 미략의 증거라고 발끈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조국혁신당 측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준다는 등 A4 용지 7장짜리 민주당 대외비 문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장은 정청래 대표 성토장이 됐습니다. 비당권파 3인방은 역시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합당이었느냐, 당원이 거수기냐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공천 안배설까지 거론하면서 합당은 필승이 아닌 필망카드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밀실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이번 주 내내 코앞에서 직격을 당한 정 대표는 자신 역시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어떻게 유출됐는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당무를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동안의 합당 사례를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진땀을 뺐습니다.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에 대표나 최고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문건. 하지만 반발 최고위원들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별도 회견까지 열어 정 대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하고 상의를 했으니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내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정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만남으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을 이어갔고 다음 주엔 의원총회에서 경청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2주 넘게 이어지는 합당 논의에 피로도를 호소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다는 만큼 정 대표가 결단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 공방과 혼란은 여전합니다. 당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존영을 내려달라는 유족의 요구도 나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따르겠다. 대신 직을 걸라는 장동혁 대표 제안에 국민의힘 개혁, 소장파를 중심으로 체념과 비판을 오가는 냉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은 조폭식 공갈 협박,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심에 갇혀 민심을 못 보면 패한다, 자격을 잃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김용태 의원은 기대가 물거품이 된 자해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직을 걸라는 식으로 자해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지도부가 한가하구나. 일종의 선전포고 후에 제주도 민생 행보에 나선 장 대표는 당내 공식적인 사퇴 요구는 없었다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입니다.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당권파도 반대파를 확실히 제압했다며 장동혁 리더십 흔들기는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온실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실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좌충우돌 속에 김영삼 전 대통령 존영이 새 전선이 됐습니다. 최근 입당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당사의 전두환, 윤석열 사진도 걸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김 전 대통령의 처남 김현철 씨는 YS 정신을 버린 수구 집단 국민의힘에서 당장 사진을 내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대표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참패할 거라며 장동혁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도부는 오해라고 해명에 진땀을 뺐습니다. 사진을 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유튜브에서 떠도는 얘기고 저희가 그거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김현철 씨의 SNS를 공유하며 힘을 실었는데 일요일 이만석 규모 토크 콘서트에서 새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장 대표 측은 시끄럽던 거치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계파 갈등은 여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지방선거 공천 등이 맞물려 파열음이 잦아들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곧 출범합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12일 출범하는 대통령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의 재판이 넘겨졌고 당선 후 재판이 중지됐을 뿐 조작 기소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민심 왜곡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선거 기간만큼은 포털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와 나경원, 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원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창 아파트에 찾아가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16살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원주의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10대 두 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초기 수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3대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권창영 특검은 최우선 과제로 내란 수사를 콕 집었습니다. 앞선 수사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가담한 행위 전반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2차 특검법에는 12.3 비상계엄과 외환 의혹, 방첩사 블랙리스트, 노상원 수첩, 계엄 버스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습니다. 권 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이 국사범인 만큼 범위가 방대할 거라며 수사팀 규모도 그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군 법무관 출신을 투입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재탕특검 비판에는 새로운 기준에서 다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탕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권 특검은 판사 경력을 스스로 꺼내 형사사건 판결 건수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권 특검은 사무실을 물색하는 동시에 특검보 인선 작업에 들어갔는데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기존 특검이나 경찰 국수본을 방문해 사건 파악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1월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오늘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12일 1월 미지급 급여의 절반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명절 상여금과 2월 급여 지급일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급여 50% 지급이라는 생색내기 뒤에 숨어서 상여금과 급여 미지급을 당연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 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국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힘스앤드허스는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 성분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구독 첫 달 월 $49, 이후에는 5개월 선불 결제 시에 월 $99 수준이며 가격은 복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BC에 출전할 야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정후와 김혜성에 더해서 위트컴과 오브라이언 등 한국계 메이저리거 4명이 주축 선수로 합류했고 팀 전지 훈련지에서 어깨를 다친 선발 문동주는 빠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계 메이저리거 4명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투수 오브라이언과 더닝, 내야수 위트컴과 외야수 존스가 어머니의 나라에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평균 자책점 2.06을 찍은 오브라이언은 마무리 투수,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위트컴은 주전 유격수로 낙점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수 15명과 야수 15명, 사이판 훈련 멤버 가운데 고우석은 살아남았고 김태견과 배찬승, 유영찬이 빠졌습니다. 소속팀 훈련 도중에 어깨 통증을 느낀 선발 후보 문동주도 제외됐습니다. 엄격한 투구수 제한으로 한 경기 2명 이상의 선발 요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한 선수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외야인 주장으로 낙점한 이정우가 중심을 잡고 사이판 명단에선 박혜민이 남고 홍창기는 빠졌습니다. 내야에선 빅리거 김혜성과 부상에서 회복한 김도영에 신민재, 김주원도 승선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최적의 30명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비도 했고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런 30명의 결과를 냈고요. 우리나라 야구는 1회 대회 3위,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연속 1라운드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앞서 어느 대회보다 명예회복의 의지가 강한 대표팀은 이번 달 중순 오키나와 전지훈련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일본, 타이완, 호주, 체코를 상대로 2라운드 진출에 도전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달 그룹 BTS의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행사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1일 광화문 광장 공연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서울 도시 전체를 BTS로 물들이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그룹 BTS.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다음 달에도 서울은 다시 한번 BTS의 도시로 거듭납니다. 먼저 신보 아리랑이 공개되는 다음 달 20일,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숭례문과 YTN 서울타워 미디어 파사드 연출로 귀환의 시작을 알리고 다음 날에는 대망의 서울 광화문 광장 컴백 공연이 예고돼 당국과 세부 조율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속사 측 신청을 당국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BTS는 경복궁안 근정문에서 시작해 흥례문과 광화문까지 이른바 왕의 길을 걸어 나와 광화문 광장 북측 무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오프닝이 허가되더라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 녹화 영상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데 이후 BTS는 무대에서 댄서 50명, 아리랑 국악단 13명과 함께 전통과 어우러진 공연을 펼칩니다.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를 달군 뒤에도 서울의 열기는 식지 않을 예정입니다. 22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 음악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4월에도 서울 도심의 돌담과 계단, 가로수 등이 BTS 노래 가사를 활용한 영상으로 수놓아집니다. 이처럼 도시 전역을 BTS의 공간으로 꾸미는 행사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급락했다가 다시 5천선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 교민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만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사이드카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월화금.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겁니까? 네,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2026년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위험한 유동성, 달리 표현해 본다면 변동성과 유동성이 함께하는 시대,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긴 하나 우상향 장세가 지속되기는 하나 한 번씩 큰 폭의 조정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변동성을 결정짓는 변수들이 무엇일까를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오히려 좋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동성 요인들이 있는지를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유동성의 큰 틀에서 볼 때 오늘의 흐름도 들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월요일 블랙 먼데이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주에 왔었죠. 그러면 블랙 먼데이는 왜 왔느냐? 변동성 요인은 무엇이냐? 그거는 케빈 워시 쇼크예요. 워시 쇼크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이 이 케빈 워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될 거라고, 특히 릭 리더라는 거의 이제 비둘기가 아니라 하만대 날개를 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연준 의장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다른 말로
금리, 대폭 금리 인하와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매파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네 하면서 시장이 실망했던 것. 유동성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정 의견 드리겠습니다만 케빈 워시는 매파가 아니다. 매파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오해하신 거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듯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다시 재반등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겁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정됐는가? 하나로 정리한다면 AI 회의론이 등장했다. 대규모 GPU나 데이터 센터 건설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것으로 돈 벌 필요가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이 클로드 오퍼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발표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챗GPT나 제미나이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우세해요. 그러면 오히려 챗GPT를 개발하는 오픈 AI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 등장하는 이런 기업이 마치 딥시크 사태처럼 새로 등장하는 이런 플랫폼이 더 우월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시장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면 AI 거품론이 아니라 AI 회의론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흐름을 만드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기술주와 우량주 구분 없이 모두 하락하면서 투매 심리가 전반적으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런 널뛰기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한다. 그럼 3대 주체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개인과 기관은 오늘도 많이 매수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왜 많이 팔까? 주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됐었던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인데 사실 이 투자자라고 한다면 단순히 주식만 들고 있지는 않아요. 금도 들고 있고 은도 들고 있고 코인도 들고 있고. 근데 금 가격, 은 가격, 코인 가격 다 조정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 필요한 하겠죠. 개인이 금 가격 조정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AI 회의론까지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조정이 됐지만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매세가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개인들은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상당 부분의 우리나라 증시의 개편, 또 상법 개정, 추가 상법 개정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더 개편해 나갈 만한 정책적 의지를 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의 유입을 막겠다. 그 부동산 시장을 막고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의 유입을 유도하겠다. 이걸 이른바 생산적 금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드라이브도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크게 이어졌고 특히 26년에는 우상향장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렇게 조정되는 국면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흐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한 유동성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 변동성과 유동성이 함께 맞물리는 국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26년의 증시는 우상향이라고 가정할까? 우하향이라고 가정할까? 좀 우상향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정할 거라고 한다면 변동성에 의해서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일시 조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변동성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국면에 오히려 더 추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는 것이 적절한 의사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의 결정은 오직 개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시시장 변동성을 짚어봤는데 오늘 또 경제 부분에서 뜨거운 뉴스였던 것이
한국경제신문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사서 호재성 기사를 썼고 그래서 되게 선행 매매를 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은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생겨났던 뉴미디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소위 여러 가지 기사나 컨텐츠들을 준비했다가 그게 호재성 기사가 돼요. 그러면 미리 그것을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한다든가 그 호재성 기사를 일부러 주식 매수 후에 발표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기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주가 조작에 해당될 텐데, 그러니까 호재성 기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그때 매도하는 거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번 케이스는 한국경제신문사 기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한국경제신문 아니고도 뭐 몇몇 유튜버들이라든가 또 크리에이터들도 이런 일들을 단행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 정부가 엄격히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이런 것을 엄밀히 근절해야 되고, 사실은 이 전직 기자 두 분은 그런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분인데, 오히려 우리 메이저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언론사의 기자가 그 의심이 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제 혐의를 판단해서 법적으로 이게 주가 조작에 해당된다 여부를 판단할 일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 조작 여부가 확실히 등장한다, 법적으로 판단이 선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가 조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엄격히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의사항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혹여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12% 넘게 폭락하면서 6만 3천 달러대까지 꺾였는데, 이게 네. 지난해 10월 이후에 40% 넘게 급락한 수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40% 이상 급락한 상태고요. 이렇게 급락하게 된 여러 가지 정황적 배경이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하원 청문회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당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느냐, 세금을 들여서 매수할 수 있느냐, 그 매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재무부는 그럴 만한 authority,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이 인식하기를 미국 정부가 가장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정책 기조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라는 것인데, 사들일 가능성이 없겠구나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그걸 하지 않겠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급매물이 이어졌다. 그게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과 은 최근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향입니까? 네, 이게 각각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이 달라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일시적으로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예. 금, 은은 왜 떨어진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의 범주로 들어가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아, 불확실성이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이 더 격화될 것 같아, 전쟁이 많아질 것 같아 하는 양상이면 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동안 금으로 많이 몰려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과 정상회담 4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거 차질 없이 정상회담 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회담을 기대할 때는 뭐가 기대되는 거예요? 평화가 기대되는 거거든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가 기대되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기대되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또 주춤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국면에는 아무래도 평화가 기대되겠네. 4월까지는 그래도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되겠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전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금 가격이 많이 조정됐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게 바로 유동성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케빈 워시는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지는 못할 것 같네.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 모든 종목의 자본시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각의 자산마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니까 다른 요인들을 기점으로 그 시장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금과 은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견을 드린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 그러니까 26년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있다. 그럼 중간 선거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중간 선거 전략을 가정하고 이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 전략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영어로 bean counters라는 표현을 쓰는데 콩 세고 앉아 있다라는 좀 비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정학적 이슈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어쨌든 승리로 이끌기 위해 중간 선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텐데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장기적으로 26년 내내 코인 가격의 조정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아마도 4월 정도, 5월 정도를 기점으로 다른 어떤 흐름을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의 이런 장기 변동성 요인을 여러분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어려운 얘기들 했으니까 끝으로 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해보자면 그동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은 휴대폰으로 다 살 수 있었는데 로또 복권은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복권 구매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다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로지 복권만 지금 현물로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평일 판매에 일수 제한은 분명히 걸립니다. 그리고 9일 낮 12시부터 이게 개시가 되는데 모바일로도 복권 구매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여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PC, 모바일 합쳐서 회차당 5,000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는 아마도 로또 복권 구매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구매가 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당첨금도 좀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겨진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수 기자입니다. 중년 남성이 캐리어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하더니 불안한 듯 뭔가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가방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천 송도 아들 집으로 모인 가족들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3년 말부터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끊자 두 사람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거나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증거를 없애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첫 재판 이후 5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조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등을 살해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죄질이 무겁다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며느리, 손자까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도망치자 방문을 열려하는 등 살해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 씨가 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는데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씨는 선고 내내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 3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화재 현장을 비추던 CCTV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SPC 삼립 시화 공장 R동에는 층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불이 시작된 3층과 그 위 4층에 설치된 CCTV는 불에 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CCTV 저장 장치 일부를 확보해 포렌식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불에 탄 정도가 심해 복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세희 해저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희생자 유골 발굴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 두개골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여러 수중 악조건 속에도 지난해 8월에 이은 성과로 이후 수색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온 잠수사들이 오전 10시를 넘겨 조세희 해저 탄광 사고 해역으로 향합니다. 5시간여가 지난 뒤 마침내 잠수사들이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한 점과 목뼈 등을 수습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희생자 유골 4점을 찾은 이후 두 번째 성과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중 환경과 탄광 구조물 붕괴 위험 등의 악조건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いずれにせよそういうタスクというものはあるものの、やるべきことをやっていくことがこうやって遺骨の収容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やれることを積み重ね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특히 지난 3일 수색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걱정이 컸던 희생자 유족들의 기쁨이 가장 큽니다. 그러고 추운데 참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유족의 대표로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해저 탄광에서 4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며 육안으로 파악한 유골은 300여 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희생자 유골 DNA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가 유골 발굴 성과로 이후 11일까지 이어지는 희생자 수습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희 탄광 조선인 수몰 희생자들은 84년이 지난 지금도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지만 이들을 기억하고 역사에 새기려는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제는 초봄처럼 온화하더니 오늘은 다시 한겨울같은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네, 날씨 변덕이 매우 심한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모레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 강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한랭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만약 체온이 낮아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마른 담요나 옷으로 감싼 뒤 바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게 주무르거나 갑자기 뜨거운 곳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 감각이 떨어지고 물집이 잡히는 등 동상이 걸렸을 때는 따뜻한 실내로 이동하고 미지근한 물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몸을 녹여야 합니다. 또 손발을 비비거나 문지르면 안 되고 물집을 터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거나 피부가 검게 변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조금 오겠고요. 내일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는 30에서 4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호남에도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츰 개겠고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